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 믿고 지냈던 사람이 여러분의 누드 사진을 몰래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아빠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배경으로 해놓고 지니고 있다가 걸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딸인 제이드 젠크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이드는 1983년 10월 14일에 태어났는데요. 제이드가 고작 3개월일 때 제이드의 엄마인 자넷과 아빠인 스티브는 이혼을 했고 제이드의 엄마는 약물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혼의 원인이기도 했죠. 약물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엄마는 제이드를 키울 정신 상태가 아니었고 제이드의 아빠가 결국 아기를 데리고 샌디에고로 이주를 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드는 아빠와 살며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아빠랑 굉장히 친했어요. 하지만 엄마랑은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죠. 이혼을 하고 초반에는 그래도 공동 양육권이 있었으니 주말마다 엄마를 보곤 했었는데 제이드의 엄마는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는 데 빠져서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잠수를 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이드는 점점 실망을 하게 됐고 결국 엄마랑은 연락을 끊게 됐어요. 엄마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요. 시간은 흘러서 제이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와는 연락을 끊은 지 몇 년이 흐른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이드는 엄마인 자넷으로부터 뜬금없이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자넷은 자신이 새로 결혼을 했다며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을 했다며 충격 소식을 밝히며 곧 남동생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제이드는 엄마랑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외동으로 자라던 그녀의 삶에 동생이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고 전화상으로 엄마는 전보다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기 때문에 다시 잘 지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이드는 엄마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고 엄마랑 새로 재혼을 한 새아빠인 톰 메리맨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톰은 1956년 6월 2일에 태어난 남성이었고 제이드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시 41살이었어요. 톰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정원 꾸미는 걸 좋아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집에 뭔가 고장날 때면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이 톰이 알아서 다 고치곤 했다고 합니다. 톰은 자네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전 부인이랑 자식도 있었지만 이혼 후에 자넷을 만나서 이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늦둥이 아들 캐시까지 낳게 됐어요. 자넷은 이런 새로운 가족에 딸인 제이드가 일부가 되어줬으면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제이드는 엄마를 더 자주 방문하며 동생을 돌봐줬고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이드는 새아빠인 톰이랑 어울리는 것에는 조금 힘들어했는데요. 고등학생이다 보니 예민한 편인데 톰은 눈치도 없고 말수도 없는 편이라 스몰 토크도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았고 계속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제이드는 새아빠를 싫어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죠. 제이드는 아빠랑도 사이가 좋고 남동생이랑도 잘 지내고 학교 친구 생활까지 다 좋으니 모든 게 완벽했지만 그녀가 성인이 되던 해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몇 년간은 술과 마약을 안 하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았지만 제이드랑 다시 가까워진 지 4년 만에 자넷은 다시 술과 마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취할 때마다 폭력적이어져서 톰이랑 자주 싸우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혼 소송만 3번을 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고 이 둘의 싸움은 신체적 다툼으로 번질 때도 잦아졌습니다. 이런 다툼을 제이드는 곁에서 항상 목격해야 했어요. 제이드가 보기에는 자신의 엄마가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마약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이드는 엄마랑 새아빠가 싸울 때마다 새아빠의 편을 들어줬고 이들은 그것을 계기로 점점 친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이날은 막내 캐시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등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캐시는 너무 들떴고 행복했어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빨리 엄마가 자신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술과 마약을 잔뜩 한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이날 톰은 출근을 일찍 해야 됐기 때문에 이미 집을 떠나고 없던 상태여서 캐시는 집에 남겨져 유치원 첫날을 놓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이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아빠와 살던 집을 떠나서 엄마, 톰, 동생의 집에 들어오겠다고 제안을 했어. 더 이상 동생이 혼자 집에 남겨져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자기라도 나서서 부모의 역할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랑 같이 살면서 엄마가 뭔가를 느끼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했지만 오히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생겼으니 마음이 더 놓인 건지 자넷은 더 막장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범죄까지 연루되어서 심지어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톰과 제이드, 캐시뿐이었어.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짐을 다 싸서 새로운 집으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으니 이들의 사이는 좋았고 더 이상 머리 아픈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후에 자넷은 감옥에서 출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곁에 돌아오지 않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제이드는 톰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톰은 제이드를 딸로 부르며 이들의 사이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이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친아빠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빠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며 친아빠랑 다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친아빠와 다시 가까워지며 톰과 제이드의 사이는 점점 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톰이 친아빠와 제이드의 관계를 질투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톰은 제이드가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기 싫었기 때문에 점점 제이드에게 많은 집안일과 육아를 요구하며 그녀의 시간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드는 23살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톰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 톰은 굉장히 속이 상했죠. 그는 제이드랑 관계를 회복하고자 제이드가 이사를 가고 나서 매일같이 전화랑 문자를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이드는 동생 캐시를 보러 가끔씩 집에 들리고 생일이나 공휴일에는 방문을 했지만 그 외에는 톰을 멀리했어. 그리고 엄마인 자넷은 이때쯤 다시 이들의 인생에 들어와 갑자기 캐시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톰에게서 캐시마저 앗아버리게 되었고 톰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톰이 캐시랑 살지 않았으니 제이드는 톰을 방문할 이유가 아예 없어졌고 톰은 우울증에 빠졌어. 그렇게 톰의 삶은 우울에 빠진 동안 제이드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자신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닫고 25살에 자신만의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의 인테리어 비즈니스 사업은 크게 성장을 해서 제이드는 순재산 1,500만 달러를 가진 성공한 여성이 되었어요. 시간은 흘러 2020년 4월이 되었습니다. 제이드는 37살이 되었고 이때 제이드는 새아빠 톰이랑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제이드는 이때 샌디에고 외곽에 있는 집으로 새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우연히도 내 집 건너에 톰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이 살고 있던 집의 건물 번호는 144였고 제이드의 집 번호는 148이었어. 톰은 2013년에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차려서 그 또한 꽤 성공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이겨낸 것 같았어. 그가 하던 사업은 뜬금없지만 나비 농장이었는데 나비 연구와 교육을 주로 했다고 해요. 2020년 당시 그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이들이 우연히도 같은 동네에 살며 만나게 됐으니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고 서로의 집도 방문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제이드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 다시 딸과 아빠의 관계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톰에게는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였어요.
톰은 간질환, 신부전, 폐부종, 동맥경화 등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톰은 술과 신경안정제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톰의 곁에서 제이드는 마치 딸처럼 그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죠. 지난 놓친 세월들을 이제서라도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는 2020년 12월이 되었고 제이드가 톰과 같은 동네에 산 지는 8개월쯤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제이드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인 아담과 같이 멕시코로 여행을 가게 돼요. 이들은 헤어졌지만 좋은 친구로 지냈었고 제이드는 순수히 친구라는 의미로 여행을 간 거였지만 아담은 멕시코 여행을 통해서 다시 재회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뜻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 여행 도중에 제이드는 톰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톰은 그들이 나를 때렸어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피가 묻은 사진들을 제이드에게 보내며 그녀를 걱정시켰어요. 그러던 제이드는 반복되는 통화 도중에 톰이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톰을 진정시킨 후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톰은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이드는 톰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확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기에 걱정이 되어 멕시코에서 톰의 동네까지 구급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게 됐고 구급대가 톰의 집으로 갔을 때는 톰의 갈비뼈가 실제로 부러져 있었다고 해요. 톰은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됐고 병원 측에서는 톰에게 최소 일주일은 입원을 해야 된다고 밝히게 됩니다. 제이드는 멕시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으로 향해서 톰을 돌봤고 톰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톰의 집을 대청소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퇴원을 깨끗한 집이 그를 맞아주게 말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제이드는 톰의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꼼꼼히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부엌 찬장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꺼내서 집안을 한 곳 한 곳 돌면서 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톰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서 그의 서재는 제이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제이드가 몇 번 와서 청소를 도와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게 아니었지만 서재만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제이드는 서재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몇 년간 청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치워주면 톰도 결국은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날만큼은 서재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던 중에 제이드는 우연히 컴퓨터 마우스를 손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톰이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는 급하게 실려갔기 때문에 컴퓨터는 꺼져 있던 상태가 아닌 절전 모드로 실행 중이었고 마우스를 건드리자 배경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그 배경화면은 다름 아닌 여성의 가슴 사진이었습니다. 제이드는 무척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의 컴퓨터 배경화면들은 자연이라던가 가족사진 등등이 흔한데 가슴 사진이라니요. 그렇게 놀란 제이드는 처음에 당황해서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사진을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가슴이 누구의 가슴인지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인 제이드의 가슴이었어요. 제이드는 가슴 쪽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배경화면에 있는 가슴 또한 똑같은 점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제이드는 도대체 자신의 누드 사진을 어디서 구한 것이며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톰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이드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게 돼요. 톰의 컴퓨터를 열어본 제이드는 톰이 한두 장이 아닌 수백 장이 넘는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뿐만 아니라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제이드 샤워, 제이드 가슴, 제이드 전남친과들과의 관계 모습 등등 수많은 폴더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제일 오래된 사진은 제이드가 고작 17살일 때 찍혔다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됐어요. 톰은 이 사진을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걸까요?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사진들 중에 일부는 제이드가 어렸을 적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남친들에게 보냈던 누드 사진이나 같이 찍은 사진들, 동영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동영상들은 제이드의 SD카드와 노트북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톰이 SD카드를 훔쳤거나 노트북에 접근을 해서 사진들을 다운받은 것으로 추정이 됐고, 톰은 집에 몰래카메라들을 설치해서 제이드의 사진들을 추가적으로 찍었던 것이었어. 이것들을 다 알아낸 제이드는 너무 역겨워서 속을 몇 번이나 개워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드디어 정신을 조금 차린 제이드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했어. 한 친구는 사진들을 다 삭제하라고 했지만 제이드는 톰이 자신이 알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것 같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경찰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제이드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제이드는 자신이 예전에 더 픽서라는 심부름 센터 같은 곳의 이름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더 픽서를 운영하던 남성의 이름은 알란 로치로 문제가 크던 작던 뭐든지 다 해결해주겠다는 문구로 홍보를 하던 남성이었고 제이드는 더 픽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더 픽서는 굉장히 빠르게 답을 했고 제이드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고 이들은 12월 23일 당일날 바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이드는 톰이 병원에 일주일만 더 있다가 퇴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퇴원을 하고 나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다급했고 무서웠습니다. 알란은 우선 제이드의 집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제이드에게 집에 무기를 둘 것을 조언했어요. 그리고 방에 타프를 깔아놓을 것도요. 만약 누군가 제이드의 집에 침입을 하면 타프를 밟을 것이고 그 소리에 제이드가 깰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대화를 마친 제이드는 자신이 샤워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며 알란에게 자신이 씻을 동안 문 앞에서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는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녀의 집에 와서 그녀가 샤워를 할 동안 문 앞에서 지키기 시작했어. 조금 이상한 부탁 같지만요. 이 둘은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루머에 의하면 이 둘의 관계는 당시 단순 고용인 고용주 관계를 넘어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3일부터 크리스마스가 지난 29일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미스테리한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2월 31일, 이날은 톰이 퇴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제이드가 톰을 태우러 가야 되는 날이었죠. 이 전날 제이드는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윤리적으로는 이래선 안 될 것 같지만 자신에게는 쉬운 솔루션이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며 심오한 메시지를 보냈죠. 그 계획은 바로 톰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알리는 것도 톰에게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살인이었죠. 다음 날인 31일 아침, 제이드는 모든 증거들을 지우기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지우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컴퓨터 화면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사진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은 보관을 했어요. 그 후 제이드는 컴퓨터에 술을 붓고 컴퓨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톰을 태우러 갔어요. 제이드는 톰을 차에 태우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톰은 자신이 처방받은 수많은 약들을 제이드에게 건네줬어요. 제이드가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톰이 제이드의 차에 탄 지 11분 만에 제이드는 알란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나 방금 톰에게 약을 엄청 많이 먹였어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공구점에 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이드는 두 쌍의 장갑, 집타이, 타월들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알란에게 참여할 준비가 되면 알려달라고 했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알란에게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약에 잔뜩 취해 정신이 없는 톰이 있었고 조바심이 난 제이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바꿔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이드는 차 문을 열고 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이드는 그만큼 힘이 세지 않았어요. 차 문이 열리자마자 톰은 제이드의 집 진입로에 쓰러져 버렸고 차로 다시 데려갈 수도 집으로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제이드는 알란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며 자신이 대체 뭘 해야 되냐고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은 없었고 알란은 잠수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드는 자신이랑 같이 멕시코에 갔었던 전남친의 아담에게 문자를 해서 자신의 새아빠가 진밀로에 쓰러져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아담은 자신이 지금 타투를 받는 중이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 제이드는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연락을 했던 사람은 사라였는데요. 사라는 처음에 제이드가 톰이 자신의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이드는 사라에게 그는 살아있어. 제발 아무런 질문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새아빠를 옮기는 것 좀 도와줘.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사라는 급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일단 제이드의 집으로 가서 톰을 옮기는 걸 도왔죠. 사라는 자신의 남자친구랑 함께 제이드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제이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새아빠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차에 태우는 것 좀 도와달라며 자신이 새아빠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하고는 차에 태우는 것에 성공을 하자 병원에 가는 척 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제이드는 차를 타고 그렇게 계획 없이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며 알란에게 폭탄 문자를 보냈어요. 알란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차에 다시 태워야 됐다며 톰이 약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자신이 끝을 내는 역할이 되기 싫다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알란은 답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2시 반이 되었습니다. 제이드가 톰을 태운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제이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드디어 알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란은 자신이 오늘 너무 바빠서 제이드를 도와줄 상황이 안 됐다며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을 해서 그녀를 도와주라고 하겠다고 말을 하게 되지만 제이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른 낯선 사람이랑 또 공유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절대 싫다고 말을 했지만 알란은 이미 늦었다고 자신이 파트너에게 이미 말을 해놨다고 답을 했어요. 제이드는 그렇게 1시간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브라이언 솔로몬이란 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이드는 브라이언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자신이 톰에게 약을 먹였고 지금 취해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어. 하지만 브라이언은 제이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제이드가 다급하게 계속 뭘 설명하려고 하자 자신이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제이드는 브라이언에게 톰을 목 졸라 살해해달라고 말을 했어. 하지만 제이드의 기대와는 다르게 브라이언은 청부살인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제이드의 집에 온 이유조차 모르고 있던 그냥 알란의 지인이었어. 그래서 브라이언은 자신은 전혀 영문을 모르겠다며 밖에 나가서 알란이랑 통화 좀 해야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고요. 시간은 4시가 되었고 톰은 제이크의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혼자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알란에게 계속해서 폭탄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전 남자친구인 아담에게도 문자를 했지만 그때까지도 타투를 받고 있던 아담은 거절을 했어요. 6시가 되고 알란에게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이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자신이 가족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지저분한 일은 다른 날에 실행해야 된다고 덧붙였어요. 시간은 더 흘러 7시 30분이 되었고 톰을 태운 지는 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 전 남자친구인 아담이 타투를 다 받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이 무슨 상황에 걸어 들어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담이 제이디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머리도 엉망이었고 정신도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이드는 톰의 컴퓨터에 있던 자신의 사진부터 알란, 자신이 벌인 살인까지 다 말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제이드는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빨리 죽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죽여야 됐다며 모든 것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들은 아담은 자신이 살인 현장에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만진 모든 물건들을 닦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지문이 묻어있으면 자기 또한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이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담에게 톰이 아직 자신의 차에 있는데 톰의 시신을 침대로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니 도와달라고 말을 했어. 하지만 아담은 제이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뛰쳐나와 도망을 갔습니다. 제이드는 다시 혼자가 되었으니 패닉에 빠져 다시 알란에게 폭탄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한편 아담이 제이드의 집에서 나와 향한 곳은 연말 파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제이드가 한 짓으로 가득했고 파티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도 제이드가 벌인 범행에 대해서 말을 하며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결국 고민 끝에 그는 다음 날이자 새해인 1월 1일 아침 9시 반에 911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1월 1일에도 제이드는 알란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 알란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한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새해 당일이기 때문에 그녀를 찾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후 5시가 되었고 제이드는 톰의 형으로부터 형사들이 톰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제이드는 경찰들이 자신을 쫓고 있구나 눈치를 채고 더 패닉을 해서 알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천 통을 보냈지만 알란에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 결국 30분 후인 5시 반경 그녀는 체포가 됐어요. 경찰서로 끌려간 제이드는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이드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동안 톰의 집 그리고 제이드의 집과 차는 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다음 날인 2일 아침 톰의 집 밖에 쓰레기 더미에서 그의 시신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봉지 더미들인 줄 알고 집 내부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경찰들은 쓰레기 밑에 깔려있는 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진술 또한 있었기 때문에 제이드는 발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이드는 1급 살인 혐의를 받게 됐고 10억이라는 보석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드는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10억을 내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밖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까지 제이드는 친아빠의 집에서 머물며 자신의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SNS도 활발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제이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제이드는 무죄를 주장했고 그가 죽은 이유는 약물 과다 복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드와 알란 사이의 문자들까지 공개되었고 아담, 브라이언까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은 알란 또한 찾으려고 했지만 알란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 3월 6일 제이드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제이드의 편 반, 톰의 편 반으로 사람들이 반반 나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사건입니다. 톰이 죽어서도 마땅한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살인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